뭐 아침에 제로 커피, 점심에 제로 콜라, 저녁에 제로 에너지 드링크, 뭐 간식으로 제로 아이스크림 또 먹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리고 뭐 몇 년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피부의 놀자 최중현입니다. 요새 제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라는 단어예요. 제가 오늘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의점에만 가보시면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이런 제로 쿠키, 제로 아이스크림 등등 여러 가지 제로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로 고추장?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제로 고추장도 팔더라고요. 0kcal, 제로 슈거, 무설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왠지 좀 건강해 보이고 좀 죄책감이 좀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상당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일반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 마시면 살이 안 찌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2023년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를 하나 했죠. 일반인들에게 이 제로 슈거, 비단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 감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단기간 RCT,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일부 체중 감소를 보이기는 했지만 장기 관찰 연구에서는 사실 체중 감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 섭취 시에 오히려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칼로리인데 살이 안 빠져? 아니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 자, 뭐가 맞을까요? 대체 제로식품의 정체가 뭘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제로 콜라 한 캔을 집어보세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성분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아스팔탐이라든지 아세설판 칼륨, 스크랄로스, 스테비아 이런 게 바로 이제 제로 음료가 단맛을 내는 비밀, 바로 인공 감미료들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인공 감미료가 뭘까요? 혹시 사카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카린이 바로 최초의 인공 감미료입니다. 1879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콘스탄틴 팔버그 교수가 공업 찌꺼기 중에 석탄타르라고 있어요. 그 물질의 산화 반응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식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였죠. 어느 날 이 팔버그 교수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빵을 보통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근데 이제 팔버그 교수가 손을 좀 안 씻었나 봐요. 실험실에서 실험한 손 그대로 와서 빵을 집어 먹다가 우연히 자기 손가락을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 좀 단맛이 나는 거예요. 왜 손이 이렇게 달지? 하고 자기 손가락을 좀 더 이렇게 빨아먹어 보니까 손가락에서 단맛이 좀 많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어떤 묻었던 게 단맛을 내는 것 같아서 다음날 실험했던 샘플들을 다 맛을 봤대요. 거기서 설탕보다 약 300배 달다는 사카린이 발견이 됩니다. 이후에 이 팔버그 교수가 1884년도에 이 사카린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원래 이 실험이 이 팔버그 지도 교수인 아이라 램슨이 주도한 실험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이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카린의 진짜 발견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때 사실 설탕이 굉장히 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카린이 대체 감미료로 아주 많이 쓰이게 되면서 대중화가 돼요. 1965년도에는 제임스 슐레터가 위궤양 약물 연구 중에 아스팔탐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이 물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이어트 코카콜라 같은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핵심 성분으로 자리를 잡죠. 이후에도 스크랄로스, 아세설판 칼륨, 네오팜 등등 추가적인 새로운 감미료들이 속속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설탕보다 보통 200배에서 600배까지 달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실 답은 간단해요. 이게 우리 몸이 흡수를 하지를 못해요. 혀의 단맛 수용체는 속여서 달다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실제로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좀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칼로리가 이제 0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언뜻 보면 이제 거의 완벽하죠. 단맛은 느끼고 살은 안 찌고 그리고 칼로리도 없고
하지만 이런 인공적인 것들로 우리 몸을 속이는 데는 사실 대가가 따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인공 감미료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강력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들입니다. 아스팔탐, 아세설판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 그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우리 음료수에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설탕보다는 수백 배 달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넣어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당 알코올류입니다. 알룰로스라든지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솔비톨 같은 것들이에요. 설탕은 아니지만 단맛이 나고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 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제로 제품들은 이 중 이제 두세 가지 정도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좀 장점을 살리고 쓴맛 같은 좀 단점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로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당들이 안전할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량 내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적 섭취량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노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제로 커피, 점심에 제로 콜라, 저녁에 제로 에너지 드링크, 간식으로 제로 아이스크림 또 먹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년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칼로리만 제로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그리고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로 음료 시장인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제로 콜라, 헬시 플레저 등의 태그와 함께 제로 음료 인증샷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치팅데이인데 제로 콜라 괜찮지, 그리고 운동하고 땀 쫙 빼고 제로 맥주를 먹으면서 자신있게 이런 건 괜찮지 라고 이제 올리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왜 갑자기 제로 열풍이 불었을까요? 사실 이 열풍에는 배경이 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음식이 점점 더 달아진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사실 치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2015년부터 3년간 양념치킨의 당류가 40%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예전보다 음식이 많이 달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로는 여기에 매운맛, 마라맛 같은 자극적인 맛이 더 더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던 와중에 건강은 또 생각하는 풍토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단맛은 즐기고 싶지만 살은 찌기 싫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시장성을 보고 기업들이 이제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확 커진 거예요. 실제로 단 2년 만에 제로 음료 시장이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주요 음료 회사들의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거의 모든 음료 회사가 자사 제품의 제로 버전을 다 출시를 했죠. 자,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아주 살짝 말씀드렸죠. 2023년 5월 WHO가 충격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비당류 감미료는 체중 조절에 장기적인 이점이 없고 장기 섭취 시에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살이 안 찌려고 마시는 건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들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설탕 대비 인공 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체중이 0.7kg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다고 밝혀집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표준오차 안에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BMI나 체지방 같은 다른 지표들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2형 당뇨병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마커들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살이 안 빠지냐? 첫 번째 문제는 인슐린 같은 우리 몸의 대사 반응 때문인데요.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우리 뇌를 속입니다. 혀가 단맛을 감지하면 뇌에서는 설탕이 들어왔네 판단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실제로는 당은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처리할 당이 없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가? 하고 오히려 배고픔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결국은 더 많이 먹게 되죠.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요. 또 제로 먹었다고 죄책감이 좀 줄면서 더 먹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제로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대사가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내 미생물이 파괴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피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근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우리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이에요. 우리 장에는 약 1kg에 달하는 수천, 수만 종, 수백만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심지어 이런 정신 건강까지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 감미료가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은요, 인공 감미료를 투여했을 때 쥐의 장에서 유익균 200여 종이 사멸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요. 대신에 유해균은 좀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심지어 변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산 농도가 일반 쥐의 2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이것이 과연 피부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실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장 피부축, gut skin axis라고 불리는 연결고리인데요. 사실 1930년도에 학자들이 장 건강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최근 연구들이 이걸 계속 속속 입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장내 미생물들이 망가지면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피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장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일명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나 미생물,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피부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물질 같은 것들인데요.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22 같은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요.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를 이동해서 피부 면역세포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이제 악화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장에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크게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항염작용이 강한 부티레이트를 생산하는 균이 줄어들면서 장벽 투과성이 증가하고 이게 결국은 전신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부와는 상관은 없지만 이거 말고도 기타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바로 이제 혈전 위험성인데요. 2023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에리스리톨, 우리가 제로 아이스크림이나 제로 과자에서 흔히 접하는 당 알코올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로 제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에리스리톨만으로도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리톨을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이틀 동안이나 높게 유지되는데 이 정도 농도가 혈소판을 부착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항상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탕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했지만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위험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감미료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밝혀졌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째로는 피부 트러블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장내 미생물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미생물 중에는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물질을 선호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숙주인 그 사람의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사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더불어서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도 증가하고요. 이게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서요. 각질세포와 피지선의 과증식을 유도하게 돼요. 실제로 여드름은 우리가 먹는 이 시기에 가장 민감한 피부 질환이거든요. 둘째로 아토피 피부염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로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피부 건조함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피부 노화와도 연관이 있어요. 체내 염증 반응 자체가 증가하는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피부 탄력 조직들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주름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랜 시간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요. 그럼 제로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전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설탕 음료를 매일 마신다면 당연히 제로로 바꾸는 게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WHO 연구를 보면은 제로 음료는 적어도 설탕 음료보다는 건강에 덜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둘 다 줄이는 게 제일 좋죠. 제로가 괜찮다고 해서 절대적인 제로 음료의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제로 음식에 의한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단맛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미각 둔화와 당 중독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각이 둔화되면은요, 사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단맛이라든지 고구마 먹을 때 그 은은한 단맛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돼요. 그 강한 당의 자극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계속 인위적인 당 섭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 당이든 감미료든 절대적인 섭취량은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우리 신체의 밸런스라고 하는 이제 항상성,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사실 과하면 독이 되고요. 알맞은 투여는 명약이 되는 것과 사실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WHO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단맛 자체를 조금 줄이고 음식을 좀 심심하게 먹어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런 건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들이는 게 좋다. 대체 음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물이죠. 근데 물이 좀 심심하다면 탄산수에 좀 레몬을 섞어서 넣거나 허브티라든지 아니면 과일 인퓨즈드 워터도 좋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형태로 자연스럽게 당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 식품, 0칼로리 맞고요. 단기적으로도 혈당도 안 올립니다. 하지만 제로 칼로리가 제로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몸의 신호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음료를 마신 후에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진 않는지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는 더 자유롭게 많이 먹기 위한 면제부가 아니라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선택은 0 아니면 100이 아닙니다. 균형과 절제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로식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저희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